토토로 빚 9천, 개인회생, 그리고 엄마 폰으로 대출까지. 도박을 처음 알게 된 건 20대 중후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30대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도박 중독자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여기서 멈춰주시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중반, 저는 대학을 돌고 돌아 남들보다 조금 늦게 졸업을 했고 소기업에 첫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계약 연봉이 2천만 원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달 내내 주말 없이 만근을 해서 받은 첫 월급 190만 원. 누군가에겐 분명 큰 돈일 수 있었겠지만 당시 제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 인맥을 통해 이름 있는 기업에 술술 취직해서 연봉 5천이니 6천이니 성과금이 얼마니 하는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돈에 대한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겉으로는 나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모습을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명품 옷, 나이에 맞지도 않는 자동차 같은 것들에 눈이 돌아갔고 말 그대로 겉멋이 제대로 들어버린 거죠. 아마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포츠 토토라는 걸 알게 됐고 처음엔 합법 범위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법 사이트를 알게 됐고 그때 사다리라는 걸 접했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10만 원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불어나는 경험을 해보니 그 순간의 희열감과 도파민 폭발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더군요. 한번 그 맛을 보고 나니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숫자처럼만 보였습니다.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난 10만 원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큰 착각이었죠. 그렇게 3개월 동안 급여를 받는 족족 도박에 다 쏟아부었고 결국 다 잃었습니다. 그제야 사다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씩 깨닫게 됐고 도중에 우연히 도박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사설 도박의 위험성과 현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스스로 수백 번 되뇌이면서 모든 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조용히 지냈고 운 좋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연봉도 2,600에서 2,800 정도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중소기업은 출퇴근용 차량이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첫 차를 구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차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신용카드, 할부, 캐피탈, 금리 같은 건 일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지금 차가 없고 신차를 사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잘 벌어서 잘 갚아나가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900만 원짜리 차를 5년 올 할부로 질러버립니다. 월급은 매달 200만 원 초중 반대였고 그 돈으로 차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갔습니다. 급여가 조금씩 오르면서 적금도 넣기 시작했고 처음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100만 원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적금은 해지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신용카드 할부라는 걸 처음 써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할부 인생이 시작됩니다. 할부가 참 달더라고요. 몇십만 원 하는 옷, 고급 식당, 갖고 싶었던 기타 같은 것들을 전부 할부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다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 시기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 중견기업으로 또 한 번 이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파견직으로 들어갔지만 꼭 정직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급여도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게 받게 됐고 차 할부, 카드 할부, 적금, 생활비를 쓰고도 돈이 남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그 남는 돈으로 또 토토를 하고 코인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 역시나 초심자의 행운은 또 찾아왔습니다. 50만 원으로 몇천만 원을 먹어보니 이때부터 눈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잃는 돈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았고 금액도 제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이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작은 베팅 칩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서 고작 200만 원 중후반, 300만 원 초반 받아서 뭐해? 이 돈 여기서 하루만 잘 터지면 버는 돈인데 이런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모든 돈을 다 날렸습니다. 적금까지 깨고 수중에는 0원만 남게 됩니다. 토토, 주식, 코인 건드릴 수 있는 건 다 건드렸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초조함은 점점 심해졌고
하루하루 머릿속은 온통 도박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현금 서비스와 각종 대출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도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여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이 가버렸다는 표현 그대로 저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있는데 수중에는 한 푼도 없으니 카드와 대출을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제 뇌는 이미 도박에 완전히 지배당했고 그때부터 저는 누구를 만나든 가면을 쓰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애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착한 아들인 척, 평범하게 잘 지내는 사람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이 빚을 어떻게 하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빚은 9천만 원 가까이까지 불어났고 연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부모, 친구, 여자친구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채 혼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며 도박에 더욱 깊게 빠져있던 저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9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어 접수를 합니다. 금지 명령이 나기 전까지 저는 가족 몰래 회생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골고루 돈을 빌렸던 탓에 독촉 전화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그때 저는 진심 어린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고 다행히 금지 명령이 인용되면서 독촉과 추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뒤 개시 결정까지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변제금은 매달 164만 원, 총 43개월. 생각보다 변제율이 높았지만 과거의 제 행동을 떠올리며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든 감사했습니다. 2번 다시 도박 안 해야지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1년 가까이 변제금을 한 번도 미납하지 않고 잘 내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재발을 합니다. 스포츠 토토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다시 시작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그건 행위 중독이었습니다. 출근길에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그 패턴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 토토 가게에서 몇 년을 사다 보니 사장님과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게 됐고 어느 날 제가 먼저 사장님, 10만 원 이상 뱃은 안 될까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제게 연락처를 주시며 라이브 스코어 베팅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면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통장 거래 내역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됩니다. 하루에 30만 원, 100만 원씩 마치 사설 사이트 하듯이 죽어라 베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365일 내내 쉬지 않고 도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하다 보면 돈이 분명 바닥날 텐데 그 다음은 어떻게 계속하는 거지? 정답은 뻔합니다. 회생 인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금리 대출이 또 가능합니다. 전부 대부업체고 금리는 19.9%, 20% 말 그대로 살인적인 금리입니다. 저는 회생 중에도 그런 대출을 받으면서 또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초반엔 짜릿했습니다. 30만 원 베팅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또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 좋게 대기업 자회사로 이직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력도 인정받고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교대 근무 덕분에 연봉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성과금이란 것도 받아봤습니다. 변제금과 대출금까지 갚고도 돈이 남는 상황이 되니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했습니다. 난 지금 사설 토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법 토토 프로토를 하는 거야. 난 도박 중독자가 아니야. 정말 미친놈이었죠. 그렇게 1년 넘게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이상한 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전혀 돈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히 생겼는데도 저는 변제금을 미리 더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 내가 매달 160만 원이 넘는 돈을 여기에 미리 내야지? 아깝다. 차라리 이 돈으로 베팅해서 더 불린 다음 한 번에 납부하자. 제 머릿속에는 토토로 1억만 먹고 한 번에 다 갚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저는 완전히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저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변제금 미납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회생이 폐지되는 걸 막기 위해 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유 자금을 생활비로 쓰면서도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토토를 했고 다 잃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잔고가 0원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손이 떨리면서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의 마음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한 폴만 제발, 하나님, 부처님 제발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죠. 그리고 결국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생 중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싹 다 끌어다 썼고 매달 나가는 돈은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후회하면서도 저는 라이브 스코어를 켜놓고 이 경기 했으면 맞췄는데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정신 나간 인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2주가량 수염을 깎지도 않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께 지금까지 모은 돈의 대출까지 받아주식을 해서 집 한 채를 날렸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버렸다.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다.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 말조차도 가면을 쓴 채 하는 거짓말이었고 저는 진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큰 돈이 없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니다. 어머니 명의로 1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자 내가 그 돈을 갚아나가겠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 휴대폰으로 토스를 가입해버립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회생변제금 미납분과 대부업 대출 5건 중 3건을 정리했고 다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또다시 스스로에게 이제 진짜 다시는 안 해야지, 제발 안 해야지라는 지키지도 못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진리를 저는 뒤늦게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께 거짓말 섞인 고백을 하고 토스 대출 7천만 원을 받아 제 명의 대부 대출 몇 건을 정리한 뒤 저는 400만 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매달 나가는 돈을 200만 원 후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생 변제금도 미납 없이 잘 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잠시뿐이었고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또 생겼다는 생각이 점점 스트레스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는 혼자 아파트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빈 공간,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말 걸어줄 사람도 없는 그 공간에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도박을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베팅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행위 중독에 완전히 잠식된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도박을 반복합니다. 출근 전에는 해외 야구, 출근 후에는 국내 경기, 퇴근 전에는 해외 축구까지 골고루 다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취미생활 자체가 이미 스포츠 베팅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헬스, 골프, 캠핑 같은 건전한 취미를 즐길 때 저는 오로지 도박으로 도파민이 터지는 그 순간의 쾌감만 쫓아 살았습니다. 그게 좋아서, 그게 잊히지 않아서 도박을 반복했고 어느 순간 도박이 제 일상, 제 취미, 제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반복된 도박으로 인해 대부업 대출이 또 생겼고 변제금도 미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어머니께 다시 말을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지내면서도 어머니 휴대폰으로 몰래 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전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작정 또 받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행위 중독에 빠져버린 저는 그 순간의 쾌감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이때까지도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금까지의 제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제 입으로 도박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는다는 건 곧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벗어던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면이 제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24년 12월 모든 게 폭발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겹치고 겹쳐 매달 300만 원이 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어머니 폰과 제 폰에 남아있던 소액 결제를 긁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친누나에게 카톡이 옵니다. 엄마 폰으로 대출 받았냐?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에게 토스 이벤트 문자가 하나 날아왔고 어머니가 그 문자를 누나에게 보여주다가 그 화면에서 대출 내역이 전부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어머니 폰에 오는 대출 관련 문자를 전부 차단해두고 알림도 몰래 꺼두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혼자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유서 쓰고 뛰어내릴까? 내가 죽으면 이 빚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없어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털어놓을까? 잠적을 해버릴까? 온갖 극단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원래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출근 전 저는 누나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나는 미친놈이고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보냈습니다. 장문의 글을 보내면서 10년 동안 꽉 눌러 쓰고 있던 가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누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누나가 카톡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멍한 상태로 기계처럼만 움직였습니다. 누나는 제 글을 읽고 미쳤냐? 정신이 나갔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난 이때까지 네가 잘 지내는 줄 알았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럴 수가 있냐? 수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엄마를 속이고 가족 모두를 속여왔다. 난 죄인이다. 10년 동안 가면을 쓰고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 평생 후회하며 벌 받으면서 살겠다. 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지금 남아있는 제 명의 대출, 어머니 명의 대출의 원금, 이자, 남은 기간까지 전부 정리해서 집으로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제가 누나에게 보냈던 글을 다시 읽어보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믿어준 가족들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생각, 10년 동안 정말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과 우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인 지금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두 번 다시 도박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휴대폰에 깔려있던 라이브 스코어 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왜 몇 년 동안 깔았다 지웠다를 반복했을까? 베팅 내역을 하나하나 보니 정말 모든 게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왜 나는 토토, 주식, 코인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왔을까? 왜 한 번도 확실하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도박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프로토 사이트 탈퇴, 라이브 스코어 앱 삭제, 카카오톡에 있던 토토방, 사장님, 채팅방, 친구 추가까지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참 허무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도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절제가 아니라 중독이었으니까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모든 대출 내역을 메모장에 정리해서 누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 대출 5건, 어머니 명의 대출 7건, 금리는 6%에서 20%까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누나는 한숨을 쉬며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더니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넌 대체 월급이 얼마냐? 계산해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최소 300이 넘는데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었냐? 20대가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갈아 넣었냐? 나라가 한번 구제해줬는데 왜 엄마까지 속여서 또 대출을 받았냐?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어디까지 속일 생각이었냐? 가족들이 무슨 죄냐? 넌 뇌가 망가진 거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늘 무시하지 않았냐?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냐? 부족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지원해줬는데 너는 그걸 이렇게 갚는 거냐? 이 빚을 다 갚으려면 네가 50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게 가능하냐? 네가 빚 때문에 죽으면 이 빚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모두 파산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동안 왜 말 한마디 안 했냐? 저는 너무 커진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만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토닥이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왜 하필 내 아들이냐라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였고 우리 가족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도박을 하는 순간 내 뇌가 망가져버렸고 그때부터 모두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누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또 도박을 하면 그땐 진짜 절연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정말 정신 차리겠다. 이제 내 뇌가 망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가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누나는 도박 중독자는 뇌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누나는 나이스 지킴이의 가족 구성원 등록을 해서 제 명의로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되게 막아버렸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도 전부 차단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캡처해서 본인에게 보여주고 전액을 누나에게 보내고 저는 그 안에서 정해진 생활비만 받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다. 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오픈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누나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월세로 내놓고 본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천히 이사를 진행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심리상담센터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심리상담센터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예약하고도 가는 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센터 앞에 도착해서도 주변을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아, 내가 도박 때문에 뇌가 망가져버려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나는 정말 큰 병에 걸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현실을 직시한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막상 상담이 시작되고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니 1시간이라는 시간이 5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제 삶의 이야기, 지난 10년의 추악한 진실들을 상담사 선생님께 하나씩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위로도 받으면서 동시에 나는 도박 중독자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도박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제가 행위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기질 검사를 통해 저 스스로의 성향과 약점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저는 총 10회 상담 중 8회차까지 마쳤고 남은 2회차도 성실하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꾸준히 상담을 받을 생각입니다. 도박 중독은 그냥 혼자 마음먹는다고 쉽게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지금 제 빚은 친누나가 대신 변제를 해주었고 저는 누나가 정해준 규칙대로 하나씩 삶을 다시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본가로 이사해서 절대 혼자 지내지 않기, 휴대폰 소액 결제 전면 차단,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해 통신비 줄이기, 월급을 받는 즉시 100% 전액을 누나에게 송금, 한 달 용돈은 88만 원으로 고정보험, 휴대폰, 유류비, 생활비 모두 포함, 나이스 지킴이의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제 이름으로 된 금융인증대출을 못하게 막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기, 죽고 싶다는 말 함부로 내뱉지 않기, 돈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고 작은 금액도 감사히 여기기, 가족들에게 더 이상 단 1원도 피해주지 않기, 2번 다시 어떤 형태로든 도박을 하지 않기. 지금 제 나이 35살, 결혼 정년기인 이 시기에 저는 도박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박으로 인해 제 뇌는 도파민이 터질 만큼 자극을 받으며 미친 듯이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나라는 사람은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 이마와 목에는 진한 주름이 생겼고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생기와 빛이 사라진 자리에 다크서클과 무기력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 세월 도박을 한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합니다. 2번 다시 어떤 이유로든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도박의 끝은 가족의 파멸입니다. 도박은 나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전체를 함께 끌고 내려가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절제하면서 한다. 나는 다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도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저도 그 착각 속에서 10년을 버렸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는 도박으로 검증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단도박을 위해 버티고 버텨내고 있겠습니다.